아, 드러커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을 이제 비엔나에서 보내고 그 비엔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공화국이 그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되고 하면서 아주 쪼그라들은 나라가 이제 오스트리아죠. 쇠락해가는 그러한 그 나라다 보니까 이 청년 드러커 입장에서는 그 비엔나에서 오랫동안 있다가는 별 희망이 없겠다 이런 그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서 김나지움을 이제 졸업하고 하면서 이제 그 함부르크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 중학교 김나지움 그 초년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14살이니까 한 뭐 중학생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그 경험도 이제 그 방관자의 모험에 이렇게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14살 직전에 어느 어, 그 공화국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대대적인 그 시위 행진이, 거리 행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러커는 그 어린 마음에 여기 좀 재밌겠다 하면서 그 사회주의 그 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청년들이 비엔나 그 시내를 쫙 그 대우를 지어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이제 그 무슨 군가 이런 것도 부르고 하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그 지역, 자기 지역이겠죠. 자기 지역의 그 청년들 맨 앞에 길을 하나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다른 그 형들, 나이 많은, 조금 더 많은 그런 청년들하고 이제 어울려가지고서 맨 앞에 깃발을 기수처럼 이렇게 들고 거기서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날 비가 와서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웅덩이가. 근데 야 이걸 피해야지 하면서도 그 군중이 전해오는 뒤에서 이 대우를 마치고 발도 마치고 하면서 이렇게 어, 행진하는 그런 그 압력, 군중의 압력이죠. 이 속에서 그거를 결국 피하지를 못하고 그 거기에 첨벙첨벙 이렇게 물을 빠져서 걸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어린 드러커의 마음에 이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그 옆에다 형한테 기태를 맡겨버리고는 그 한 5km 정도 되는 집에까지 그냥 걸어왔어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스탠더 거기에. 그러면서 나는 역시 관찰자구나, 바이스탠더구나 하는 그 느낌을 이제 갖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드로커를 좀 존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드로커의 그 생가도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드로커가 행진을 했다고 하는 그 시내도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그 생가 쪽은, 정확한 그 주소를 미국에 있는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에 이제 물어봐가지고 주소를 가지고서 이제 내비게이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찾아갔죠. 그래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었는데, 그 드러커가 어린 시절을 그 묘사하고 얘기를 했었던 2층 집, 3층 집,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물론 지금은 그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주위 동네 사람들도 이것이 드러커의 생가인지 뭐 하는 걸 내가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 바로 직전에는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살고 있었는데, 물론 뭐 모를만도 한 것이죠. 한 100년도 더 거의 지난 그런 얘기니까요. 뭐 그런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커가 김나지움 고등학교 과정 이걸 졸업하면서 이제 함부르크로 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 아버지가 또 늘 희망을 했었던 거는 비엔나에 있으면서 대학 교수직을 해라. 거기서 대학 나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 드러커의 마음에 비엔나는 희망이 없는 도시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르크로 가서 무역회사의 견습생 노릇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교의 법학과정. 그래서 주 5일 동안은 저녁 내내 일이 뭐 이제 아르바이트생 비슷한 거니까 일찍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녁 뭐 오후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함부르크대의 그 근처에 있는 시립 도서관 여기서 수많은 그 책을 인문학적인 책 이런 것들을 섭렵을 했었던 아주
돌이켜보면은 자기한테는 너무나 소중했던 그런 그 시간이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 서적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뭐 그리스, 로마, 유럽 사람들은 참 그 부러운 것이 라틴어, 뭐 그리스, 영국,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좀 배운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을 구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그런 점이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원활하게 구사를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상한 안테나를 하나 더 붙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적인 이러한 안테나 이런 것이 4개, 5개를 붙이고 산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브로커가 나중에 지식 근로자라든지 지식사회라든지 이런 그 용어를 생각을 해낸 것이 어쩌면은 그때 수많은 인문학 이런 것을 섭렵을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서 태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드로커가 아주 심취했었던 그 작가 중에 하나가 소렌 키르케고르예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죠. 소렌 키르케고르, 그 덴마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자 이 소렌 키르케고르 하면은 그때 당시 그 유명한 또 철학자 헤겔하고 정반대쪽에 있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를 좋아했다는 얘기는 그렇거는 헤겔류의 그 헤겔류라고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성을 아주 과신하는 이성 어떤 합리적인 그 이성주의 이런 걸 과신하면서 마치 사람을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런 관념론적인 그런 철학자를 싫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세렌 키르케고르는 이 종교적인 그런 바탕하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나약한 존재가 어떤 그 절대자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일 수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이 개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발휘하는 존재로서의 그 개인, 이 개인의 그 중요성 이런 거를 설파를 했었던 그런 철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은 키르케고르를 얘기할 때 일반적인 그 보통 사람들은 미학적인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단계에서부터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단계. 하나님이 인간을 내놨을 때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인간을 내놨겠느냐 하는 이러한 그 신앙심의 바탕을 둔 판단. 이거를 그 세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 드로커도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동양의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을 때는 이러한 그 신앙적인 그런 깊이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전통 신앙이라 하는 것은 토속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좀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역시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프랑크푸르트 당시에 함부르크에서 이제 젊은 학생 시절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또 보여주는 게 있는데, 대학생들한테는 공짜로 오페라 표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 손님이 다 들어가고 나서 자리가 비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표를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그때 마침 이탈리아의 그 위대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함부르크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폴스타프라고 하는 오페라를 공연을 한 것이죠.
그걸 너무나 감동 깊게 이렇게 그 관람을 하고 나와가지고 거기 신문 기사 이런 게 나왔는 걸 봤더니 이 베르디가 80세더라. 그때 당시에 80세면 지금으로 보면 한 100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노인이 어떻게 그런 그 훌륭한 작품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걸 놀래고서 또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기자가 베르디한테 지금 연로하신데 이제 좀 편히 쉬셔야 되는데 이런 작곡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베르디의 그 대답이에요. 나는 언제나 한 번 더 늘 그 공연을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나은 작품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그런 의무감을 느낀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브로커는 거기서 무릎을 쳤죠. 이 나이 평생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은. 그리고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느꼈다는 것이죠. 그 시기는 이제 1929년도 이때쯤 되면은 미국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대공황이 이제 암흑의 목요일 이걸 거쳐가지고 엄청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화랑이라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알았다가 갑자기 이 버블이 꺼지면서 대공황이 됐는데 창고에는 엄청난 물건들이 가득가득하지만 사람들은 굶주렸죠. 그걸 살 수 있는 돈은 없고 전부 재고가 쌓이니까 이제 기업체들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해고를 했고 그 해고하니까 월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은 없고 하니까는 그때 당시에 대공황 이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줄이 한 200m, 300m 이렇게 쭉 있는 것이 이제 밥을 한 끼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줄이에요. 이러한 것이 유럽까지 이렇게 여파가 밀어닥치고 하면서 드로커도 잡을 잃었죠. 잃고 나서 이제 드로커는 좀 능력이 있으니까 곧바로 어떤 그 머천트 뱅크의 그 증권 분석가로서의 일을 또 금방 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커가 얘기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 증권 분석가의 동료 파트너, 젊은 나이인데도 이 사람이 파트너가 됐어요. 그 젊은 파트너로부터 이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다양한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드로커가 그 당시에서부터 쭉 계속해오는 것이 통계학, 예를 들면 중세사, 일본 미술사,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3년 내지 한 4년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거를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90살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드로커 경우에. 그런 부분을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이 이걸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서서히 정권을 잡기 시작했던 전체주의의 그 히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체주의가 뭔가 하는 것을 드로커가 괴벨스나 히틀러의 그 2인자죠. 이런 사람을 실제로 인터뷰도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저속하고 정말 피비린내 나고 천박한 세상이 몰려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은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걸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제 부모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좀 미적미적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결심을 굳히기 위해서 과감하게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슈탈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적 철학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서를 소책자로서 이제 내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탈의 연구 이것은 말하자면 아까 나왔었던 그 헤겔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그 독단성, 역사적인 결정론 이거하고 이제 반대로 법 아래에서의 어떤 법치주의, 그 다음에 보수주의적인 그 혁신, 이 사회는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연속성이라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 그래서 그 슈탈의 그 철학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연속성, continuity죠. 그 다음 변화, change죠. 이 연속성과 변화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지, 그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철학을 드로커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슈탈에 대한 그 연구서, 이것은 독일의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회가 이런 슈탈이 얘기하는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그 혁신, 이거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그 사회다 하는 것을 이제 쭉 그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자기는 그 책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드러커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마자 급히 독일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쪽으로 이제 가서 나중에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데, 유럽 사람들은 드러커뿐만 아니고 히틀러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들이 많지만 큰 대륙, 그 유럽 대륙 전체를 또 커다란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그 문화권 내에서 이렇게 국경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변경되기도 했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드로커처럼 전체주의 이 이상한 체제가 몰려왔을 때 이리저리 피난 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한국 내에서 만약에 그런 그 체제가 몰려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건 정말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그 처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 드로커 대기업의 정신을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이 어째 그리 1930년대 당시에 그 유럽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로커의 그 청년 시절,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론으로 경제인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